자,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정말 너무 많은데, 막상 내가 뭘 써야 할지 고르려면 머리가 좀 아파오죠. 네, 맞아요. 종류도 많고 다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냥 친구들이랑 뭐 얘기하는 것부터, 뭐 내 브랜드를 알린다거나 비즈니스를 키우는 것까지. 목적은 정말 다 다른데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좀 막막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저희한테 공유해 주신 그 맞춤형 소셜미디어 플랫폼 가이드라는 자료가 되게 시의적절한 것 같아요. 아, 네, 그 자료죠. 네. 이 자료를 보면서 주요 플랫폼들, 특히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이 네 가지 거인들을 한번 제대로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 목표는 단순히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이걸 넘어서 각 플랫폼이 가진 진짜 성격, 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쩔 수 없는 한계점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까지 명확하게 이해를 해서 궁극적으로 당신의 목적이랑 콘텐츠 스타일에 딱 맞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내리시는 데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하나하나를 이렇게 분해해서 그 속을 들여다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 또 어떤 점은 좀 조심해야 하는지 이걸 꼼꼼히 따져봐야죠. 그래야 뭐랄까 당신의 그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고요. 가장 효과적인 곳에 딱 집중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자료 저도 보니까 꽤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오, 기대되는데요? 그럼 가장 오래됐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페이스북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자료에서도 이걸 제일 먼저 꼽던데 이유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역시 가장 넓은 연령층을 아우른다는 점, 그리고 텍스트, 이미지, 영상, 심지어 라이브 방송까지. 와, 정말 못 다루는 콘텐츠 형식이 없다는 게 먼저 눈에 딱 들어오네요. 네, 그렇죠. 특히 그 커뮤니티 기능이요. 그러니까 그룹이나 페이지 운영에 강점이 있다는 분석이 좀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페이스북의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자산은 역시 그 압도적인 이용자 규모와 다양성인 것 같아요. 규모. 네.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이고요. 10대부터 뭐 60대 이상까지 정말 다양한 배경, 관심사 가진 사람들한테 당신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거죠. 이게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단순히 그냥 사람만 많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한테만 딱 메시지를 전달할 방법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페이스북의 또 다른 강력한 무기가 자료에서도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정교한 광고 타겟팅 시스템이에요. 타겟팅. 네. 나이, 성별, 사는 지역, 관심사, 심지어 뭐 특정 행동 패턴까지 이렇게 조합을 해서요. 광고를 보여줄 대상을 아주 세밀하게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강남구에 살면서 육아에 관심이 많은 30대 여성 이런 식으로요. 이건 정말 다른 플랫폼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페이스북만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와, 그렇게까지 세밀하게요? 그럼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특정 고객층을 딱 공략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말 유용하겠네요. 네, 맞아요. 지역 기반 소상공인이나 어떤 특정 인구 통계학적 그룹을 목표로 할 때 효과가 좋죠. 그런데 자료에서도 흥미로운 점을 짚어주는데요. 네. 보통 젊은 층이 페이스북을 떠난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올드하다는 이미지도 있고. 그런데 특정 관심사를 공유하는 비공개 그룹 활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젊은 세대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오, 정말요? 의외인데요? 네, 뭐랄까 그냥 넓은 관계보다는 좀 더 깊고 진한 커뮤니티를 찾는 그런 수요가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그건 좀 새롭네요. 단순히 젊은 층 이탈 이렇게만 볼 건 아니군요. 그럼 단점이나 좀 고려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물론 있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세대의 전반적인 이용 시간 감소 추세는 부인하기는 좀 어려워요. 더 트렌디하고 좀 빠른 호흡의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자료에서도 다시 한번 환기시키지만 과거부터 좀 논란이 됐었던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데이터 활용에 대한 우려 같은 거요. 이런 건 여전히 사용자들한테 민감한 부분이고 이게 또 브랜드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렇군요. 장점과 단점이 확실히 딱 보이네요. 그럼 정리해보면 만약 당신이 좀 폭넓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거나 특정 지역 커뮤니티를 만들고 운영하고 싶거나 혹은 정교한 타겟 광고를 통해 비즈니스 성과를 내고 싶다면 페이스북은 여전히 강력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네, 그렇죠. 다만 젊은 층과의 소통이나 최신 트렌드 반영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다면 다른 플랫폼도 좀 같이 고려해 봐야 할 거고요. 맞습니다. 균형이 중요하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요즘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을 좀 살펴보죠. 아, 인스타. 네.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역시 비주얼 아니겠어요? 예쁜 사진, 감각적인 짧은 동영상, 요즘 그 릴즈라고 부르는 것들이요. 네, 릴스. 스토리나 라이브 방송도 활발하고 또 해시태그 핫하고 콘텐츠가 쫙 퍼져나가는 방식도 되게 인상적이에요. 네, 인스타그램의 정체성은 정말 그 보는 즐거움 있잖아요. 그 시각적 매력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료에서도 이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딱 꼽고 있고요. 네. 이미지 한 장 아니면 짧은 영상 하나로 사람들 시선을 확 사로잡고 브랜드의 분위기나 감성을 전달하는 데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특히 패션, 뷰티, 음식, 여행, 인테리어 이런 것처럼 눈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한 분야에서는 거의 필수 채널로 자리를 잡았죠. 확실히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콘텐츠가 중요한 플랫폼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콘텐츠 만드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눈에 띄려면 단순히 그냥 사진만 툭 찍어 올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고품질의 좀 기획된 시각 콘텐츠를 꾸준히 발행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작업이에요. 조명, 구도, 색감 보정, 영상 편집까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시각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텍스트 기반의 깊이 있는 정보 전달에는 좀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긴 글을 잘 안 읽는 플랫폼 특성상 상세한 설명이나 좀 복잡한 이야기를 풀어내기에는 적합하지 않죠. 자료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품의 상세 스펙을 막 설명하기보다는 그 제품을 사용했을 때 어떤 느낌이나 라이프 스타일 같은 걸 보여주는 데 더 효과적이겠네요. 네, 바로 그거죠. 감성적인 접근이 중요한 거죠. 타겟 연령층도 좀 다르지 않나요? 페이스북이랑은? 네, 맞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의 주 이용층은 20대에서 30대, 특히 여성 비율이 좀 높은 편이고요. 아하. 최신 유행에 민감하고 시각적인 트렌드를 좀 주도하는 세대와 소통하고 싶다면 인스타그램이 딱 제격이죠.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당신이 만약 시각적인 매력이 중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루고 있고 또 젊은 세대와 감성적으로 소통하면서 트렌디한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면 인스타그램을 적극 활용해야겠네요. 네, 그럴 경우엔 아주 좋죠. 다만 꾸준히 고품질 비주얼 콘텐츠를 만들 어떤 에너지와 자원이 좀 필요하고 상세 정보 전달은 좀 다른 채널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확합니다. 자, 다음은 트위터입니다. 트위터 하면 역시 실시간 그리고 간결함 이 두 단어가 딱 떠오르죠? 네, 그렇죠. 짧고 빠르게. 네. 280자라는 그 제한된 글자 수 안에서 지금 이 순간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빠르게 소식을 전하고 또 의견을 나누는 데 최적화된 플랫폼 같아요. 해시태그나 특정 사용자를 지목하는 멘션, 기능 이걸 통해 연결되는 모습도 참 독특하고요. 트위터의 핵심 가치는 자료에서도 명확히 짚어주듯이 바로 속도와 파급력입니다. 속도와 파급력? 네. 어떤 이슈가 딱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소식이 퍼지고 여론이 형성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트위터죠. 뉴스 속보나 재난 상황 알림, 기업의 긴급 공지 같은 게 정말 빠르게 확산되는 걸 보면 그 힘을 실감할 수 있어요. 네네. 또한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한 어떤 공론장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의견을 짧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에 참여하기가 용이하죠. 정말 지금 여기에 이야기가 막 들끓는 그런 광장 같은 느낌이네요. 그리고 유명인이나 전문가들하고 직접 소통할 기회도 열려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데요. 네, 맞아요. 오피니언 리더나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가들이랑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매력적이에요. 하지만 이런 속도와 개방성에는 또 그림자도 따르죠.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그 280자라는 제한 때문에 깊이 있는 논의나 어떤 맥락 전달에는 한계가 명확해요. 정보가 너무 빠르고 단편적으로 소비되다 보니까 오해를 낳거나 좀 본질이 흐려지기가 쉬운 거죠. 그리고 그 가짜뉴스 문제도 좀 심각하지 않나요? 트위터는? 맞습니다. 그게 정말 큰 문제인데요. 자료에서도 허위 정보의 빠른 확산을 트위터의 주요 위험 요소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못된 정보가 퍼지기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가 있거든요. 네. 또 익명성에 기대서 하는 공격적인 발언이나 소위 트롤링이라고 하죠. 그런 악의적인 방해 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해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와, 간결함과 속도가 이게 양날의 검이군요. 그럼 트위터는 어떤 목적에 가장 잘 맞을까요?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파해야 하는 언론사나 기관, 아니면 긴급 정보를 알려야 하는 경우에 매우 유용하죠. 네. 또 특정 캠페인이나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싶을 때도 효과적이고요. 고객 서비스 창구로 활용해서 빠른 문의 응대를 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아하. 자료의 조언처럼 당신이 만약 속보성 컨텐츠를 다루거나 특정 주제에 대한 여론 형성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짧고 간결한 팁이나 정보를 자주 공유한다면 트위터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논란의 중심에 설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겠죠. 정리하자면 속도가 생명인 정보를 다루거나 현지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싶다면 트위터의 그 실시간성과 파급력이 큰 무기가 될 수 있겠다. 하지만 정보의 깊이나 정확성, 그리고 좀 건강한 소통 환경 관리에 대한 고민이 함께 필요해 보인다. 이 정도겠네요? 네, 딱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자. 유튜브로 넘어가 볼까요? 네, 유튜브. 이제는 동영상 콘텐츠의 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교육, 리뷰, 요리, 여행, 게임, 음악, 와, 정말 없는 게 없고 웬만한 방송보다 더 깊이 있는 정보나 재미를 주는 채널도 정말 많아요. 그렇죠. 한 번 올린 영상이 꾸준히 소비되면서 장기적인 콘텐츠 자산이 된다는 점도 참 매력적이고요. 유튜브의 가장 독보적인 특징은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콘텐츠의 지속성과 깊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속성과 깊이. 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콘텐츠는 피드에서 금방 이렇게 휙 흘러가 버리잖아요. 네. 휘발성이 강한 반면에 유튜브 영상은 검색을 통해서 몇 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발견되고 소비될 수가 있거든요. 아, 맞아요. 뭐랄까 일종의 디지털 라이브러리처럼 작동하는 거죠. 네네. 영상 길이 제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복잡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거나 상세한 정보, 노하우를 전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걸 넘어서 크리에이터의 어떤 전문성이나 진정성을 느끼면서 강력한 신뢰 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아, 그래서 유튜브들한테 팬덤이 생기고 그게 또 다른 기회로 이어지고 그런 거군요. 수익 모델도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유튜브는 플랫폼 자체적으로 다양한 수익 창출 모델을 지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광고 수익 외에도 시청자들이 직접 후원하는 슈퍼챗이나 채널 멤버십 같은 기능들이 있죠. 오, 제품 판매나 제휴 마케팅으로 연결하기도 용이하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컨텐츠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크리에이터들한테는 큰 동기부여가 되죠. 와, 정말 매력적인데요. 그럼 유튜브는 단점이 거의 없는 완벽한 플랫폼인가요? 하하, 그럴 리가요. 유튜브의 가장 큰 허들은 역시 콘텐츠 제작의 진입장벽입니다. 아, 제작. 네, 괜찮은 영상을 만들려면 기획부터 촬영, 편집, 음향, 자막 작업까지 상당한 시간과 기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장비 투자가 필요해요. 물론 스마트폰만으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경쟁력을 갖추려면 점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죠. 네. 그리고 이미 너무나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자료에서도 이 점을 좀 냉정하게 지적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도 초반에 채널을 알리고 시청자를 확보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꾸준함과 인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확실히 영상 하나 뚝딱 만들기는 쉽지 않죠. 시간과 노력이 엄청 들어갈 것 같아요.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그렇죠. 따라서 유튜브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가치 구축에 좀 초점을 맞춰야 하는 플랫폼이에요. 장기적인 가치 구축? 네. 자료의 조언처럼 만약 당신이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이걸 체계적으로 전달할 자신이 있다면 혹은 당신의 전문성이나 개성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시청자들과 진솔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그리고 꾸준히 컨텐츠를 만들 시간과 열정이 있다면 유튜브는 정말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자, 전문가 혹은 특정 분야의 열정적인 덕후에게 최적화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깊이 있는 컨텐츠로 승부하고 팬들과 오래도록 함께 가고 싶은 분들에게 유튜브가 정답이 될 수 있겠군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나만의 콘텐츠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겠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유튜브의 매력이죠. 자, 이렇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까지 4가지 주요 플랫폼의 속살을 쭉 들여다봤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자료의 결론처럼 어떤 플랫폼이 절대적으로 최고다 이렇게 말하기는 정말 어렵네요. 네, 그렇죠. 다 일장일단이 있으니까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그리고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가 하는 좀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당신의 콘텐츠와 목표에 맞는 옷을 입는 게 중요하겠죠? 정확합니다. 이 플랫폼들은 단순히 그냥 정보를 올리는 게시판이 아니라 각기 다른 성격과 기능을 가진 도구라고 생각해야 해요. 도구요? 네, 페이스북은 넓은 관계망과 커뮤니티 형성에 유리한 망치 같고, 인스타그램은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붓 같죠? 비유가 재밌네요. 트위터는 따르고 날카로운 송곳 같고, 유튜브는 깊고 단단하게 쌓아올리는 벽돌 같다고 할까요? 당신의 메시지를 세상에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도구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또 능숙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네요. 당신의 이야기는 과연 어떤 도구를 통해 가장 빛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목표와 스타일에 맞는 최적의 소셜미디어 전략을 세우시는데 조금이나마 영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각 플랫폼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내게 맞는 활용법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각 도구의 쓰임새를 알았으니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 도구들을 꼭 하나만 써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플랫폼별 특징을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이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사용할 때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이요? 네,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으로 시각적인 흥미를 유발하고 더 자세한 정보는 유튜브 채널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식으로요. 당신의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최적의 플랫폼 조합은 무엇일지 한번 상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꼭 하나만 고집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럼요. 여러 가지를 잘 섞어 쓰는 지혜가 필요하죠.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자료를 깊이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